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 시작에서 아이유님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베이직 인컴 뉴스의 이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많은 업데이트들이 발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의 글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2018년 7월 현재 기본소득 실험 동향에 관한 칼 와이더키스트의 김영 논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칼 와이더키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BN 기본소득 네네. 지구 네트워크 공동의장이고요. 아, 공동의장님이세요? 베이직 인컴 뉴스의 공동 창립자기도 하고 어허. 아주 이렇게 활동적이고 네네. 기운차고 이게 몸집부터 말투까지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보고 나면 막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지금 2부 하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2부부터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된 다양한 이제 논평들이든 이제 자료들이든 정보를 계속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마 청취자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 이제 공동의장이니까 2016년 BN 서울 대회 때도 네. 총회 이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 현재 칼 와이더키스트는 A Critical Discussion of UBI Experiments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들어간 한 챕터의 초고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네, 그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기본소득 실험이 1960년대와 70년대 실험들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점을 보면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재분배 전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좀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맥락은 매우 다른데요. 사실 복지국가는 뭐 1970년대 이래 공격받고 크게 축소해 왔죠. 그런데 그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그 서서히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성장과 뭐 쇠퇴 이 걸로 보면 이제 두 시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자동화가 노동 인구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그 당시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삼중혁명 얘기도 나오고 기술적 실험 그랬었죠. 얘기도 나오고. 예, 예. 기술적 실험 얘기도 나오고 이미 했지만 70년대도 그런 예, 얘기 그런 얘기 나왔었군요. 나왔었죠.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려가 오늘날의 논쟁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실험 모두 이 자동화 이슈를 특히나 우려하는 하이테크 기업가들에 의해서 주로 그 재원이 마련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실험들은 훨씬 더 광범한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수년 전에 완료된 나미비아와 인도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현재 실험들은 총 대륙으로 치면 4개나 됩니다. 4대륙에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매우 부유한 나라도 있고 덜 부유한 나라들도 있죠. 그리고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진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약한 복지 제도들을 갖춘 국가들 굉장히 광범한 맥락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자동화가 이 기본소득과 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어떤 기본소득의 필요성들을 얘기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실험에 이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 얘기입니다. 같은데요. 예. 4개 대륙에서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뭐 부유한 국가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좀 가난한 국가부터 시작할까요? 네, 먼저 덜 부유한 나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케냐에서 현재 그 기브 다이렉틀리가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브 다이렉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자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UBI 실험을 하고 있죠. 네네. 케냐에서 하고 있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자선 및 개발 원조에 관한 그 증거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뭐 예전에 CCT랑 UCT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나 무조건적 현금 이전 프로그램들의 어떤 다양한 증거들이
현금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러한 것들의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실험 안 해도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일수록 선물로 현금 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수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고 수십 마을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상당한 수의 통제 마을들과 실험 마을들을 무작위 통제 실험과 포화 장소에 기초한 조사들과 결합하는 것인데요.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는 실험 집단으로 다른 일부는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정책 개입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정책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위 통제 실험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 집단의 정책 개입 전과 후에 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과 변수 변화를 비교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험 방법과 포화 장소는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의 세계에서 가장 큰 UBI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기부 다이렉트리가 일단 돈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가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주는 그 금액 자체는 좀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이 되고 있다라고. 규모는 크지만 돈은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의 규모라든지 참가 마을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일부 마을들은 UBI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0.5 미달러만큼 받게 되고 또 다른 마을은 1달러나 뭐 1달러 이상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 적잖아요. 겨우 하루에 0.5달러면은 한 500원 정도 받는 그렇죠, 건데 500원이죠. 하루에 네. 500원? 이건 뭐죠? 케냐는 500원 정도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브 다이렉트리가 실험 운영하는 그 마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평균 소득을 조사했더니 네. 평균 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돼. 1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UBI가 필연적인 거야. 너 높은 수준의 UBI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죠. 말하자면 기브 다이렉트리가 네. 한 마을에 한 사람당 하루에 2달러씩을 만약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지나면 네. 옆마을보다 몇 배 부유해지는 거야.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길 수 아유, 그럼 있겠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이거는 맞아 외부 개입에 의한 불평등 조장인 거지. 네, 그래서 네.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심각한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기브 수도 있겠네요. 다이렉트 멤버가 오면 막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네. 왜 우리 말 안 우리 해줘? 왜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케냐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줄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네. 특정 마을 좀 광범위하게 하긴 하지만 특정 마을만 네, 주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급 액수가 낮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기사 마을의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이 또 돈을 또 많이씩 주면 또 짧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실험이 가능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규모의 보조금은 매우 커다란 그러니까 큰 규모의 조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 다이렉트리의 연구자들은 UBI가 다양한 삶의 질 지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제 굉장히 많은 귀중한 데이터를 생산할 것 같은 그러니까 기간이 또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간의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사실은 이제 부유한 국가에서 UBI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많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덜 개발된 국가들에서 UBI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올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핀란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네요. 예. 핀란드 실험은 올해 가짜뉴스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고 힘들었는데 네. 우리 이렇다 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95의 일부였던가? 맞습니다. 그때 네. 다뤘는데 핀란드 실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핀란드는 작은 규모의 2년간의 UBI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 올해 12월
12개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주체는 핀란드 사회보험 켈라라고 하죠. 그렇죠, 켈라. 네, 거기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25세에서 58세에 속한 2,000명의 참가자들을 포함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부터 해서 실업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국에 걸쳐서 이제 무작위 표본을 거기서 이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실험은 월 560유로의 실업보험 급여를 동일한 규모의 UBI로 대체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의회는 선택된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이 실험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요? 네. 이러한 법 개정이 추첨이 가면 해야 이루어졌기 되는 때문에 거죠. 네. 실험이 실시가 될 음.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2년 동안 2,000명을 추첨해가지고 그 실업수당 받던 사람들을 월 560유로 이렇게 준다. 주는 거네요. 예, 예.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요 네. 정보입니다. 그게.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이제 핀란드 사회보험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통제 집단으로 해서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이 실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통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이 실험 실시 전후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네.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급되는 UBI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월 560유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보편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표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 표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비대표 표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핀란드 실험 이것도 많이 알려진 것이죠. 여기서 표명하고 있는 목표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은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실험의 동기들 중 하나는 핀란드의 장기 실업보험 수급 자격 조건들이 상당한 노동 비유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 비유인. 네, 네. 좀 어렵죠, 이 말이. 노동 비유인 네. 실업보험 수급 자격 조건들이 상당한 노동 비유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업보험을 네.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실업보험 수급에 대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일을 안 하게 만든다. 안 하고 비유인, 예, 유인하지 않는다. 예, 아, 맞습니다. 네, 디스인센티브.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이해가 수가 됐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타고 실업보험을 많이 타면 네. 계속 타기만 하고 일을 안 일 안 하려고 한다. 한다. 예. 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워요. 되겠습니다. 네. 장기에 뭐 실업보험 수급이 노동 비유인을 낳았다. 네. 네. 쉬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핀란드의 프로젝트가 오직 현재 시점에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에는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UBI를 조사하는 데다가 UBI는 그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저해할지 모르는 기존의 수급 자격 기준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 자체가 그 와이더키스트가 볼 때에는 UBI가 조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어떤 결과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목표를 이렇게 다 두면서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조사는 참가자들에게 한계 세율을 증가시키지는 않죠. 560유로는 내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추가로 이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시키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조사에 참가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총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 설계를 만약에 다시 되풀이해서 한다고 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거는 이제 2,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전국 규모로 네. 만약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시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핀란드 정부는 이제 우리가 거부한 거죠. 그걸. 네, 확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핀란드는 우리가 몇 번 다뤄서 좀 청취자분들도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 좀 아는 말하실 얘기네. 것 뭐 이런 같아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나도 알아 이러면서. 예. 예. 자, 그럼 이제 다른 실험들로 좀 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캐나다도 실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 실험은 빈곤, 불평등,
현재의 그 사회보험제도의 복잡성과 같은 이슈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네네. 그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온타리오 주 내에 세 장소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썬더베이, 린지 요 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 조사는 지금까지 18세에서 64세 사이에 4,000명 정도의 저소득층 사람들을 실험 집단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효과는 노동 행태 그리고 교육,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업가 정신. 네, 삶의 질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뭐 소개한 적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사실은 뭐 음해소득세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넓게 그렇죠. 쓰는 어떤 용어 사용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가구 소득의 조건적이죠. 그리고 가구 규모에도 조건적인 형태의 음해소득세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싱글인 사람들은 매년 최대 16,969 캐나다 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커플들은 최대 24,027 캐나다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동소득에서 이제 50%의 회수율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노동소득 50% 회수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예를 제가 들면 또 질문했겠지 이렇게. 노동소득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제 노동소득의 네, 어려- 50% 회수율이라. 네, 뭐지? 노동소득이 이제 네. 1달러 증가하면은 네. 음해소득세 형태로 받는 급여가 0.5달러만큼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50%만큼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소득이 것이죠. 늘수록 아무래도 음해소득세로 받는 돈이 줄게 돼 있는데 그 주는 게 0.5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싱글은 16,000달러 준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커플은 또 24,000달러 주고요. 아하. 그러면 두 배가 안 이것은 되네요. 만약에 이거 정말 내가 그 캐나다 사람이라고 하면 네. 바로 이제 주소 따로 하고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커플들 헤어지라는 실험입니다. 예, 이건. 예, 네, 예. 실험의 목표가 뭐 그겁니다. 서류상으로도 네. 헤어질 것 같은데요. 두개 합치면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건 네. 뭔 뜻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칼 와이더키스트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대 지급 액수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지급 액수의 2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험들을 수행하는 목적에서 엄격하게 필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UBI 모델로부터 벗어나는 형태의 이제 조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네, 기본적으로 개별성. UBA가 아니니까 이거는 네, 이제 네. 실험 자체가 지급 단위 자체도 이제 개인에게 주냐 아니냐도 사실 중요한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가구 단위니까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그들이 뭐 인원이 적은 가구에 살던 인원이 많은 가구에 살던 여부와 사실 관계가 없죠. UB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온타리오 주 조사에서는 같이 생활하는 두 사람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두 사람보다 상당히 더 적은 액수를 네, 받게 상당히 되는 적습니다.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조건성을 이 실험에서 마련한 동기는 아마도 이제 뭐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 너무 이게 적나라한데.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말씀도 네, 드렸었는데, 규모의 경제. 네, 같이 생활하는 두 사람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두 사람에 비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하기지만 너무 차이 나잖아요. 16,000이 두 배는 32,000이 돼야 되는데 24,000이 뭐야? 그러니까 이 논리 그거는 네.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 가져서 늘어날 때는 맞습니다. 이런 전략이 얘기 목적인 아니에요? 것 같아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빈곤선 수준의 어떤 기본소득 보장 면에서 이제 비용을 더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별거하는 요인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는 수급자들이 서로 별거하는 척하는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도덕한 제도 실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다 알다시피 설계 단위가 가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보통 이게 NIT 이게 부의 음해소득세 이 계획이 보통 가구 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네. 그래서 가구 단위의 이 설계라는 이 복지제도 설계가 이 가부장제 지배의 온전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지적돼 왔는데 지금처럼 이 실험 과정서부터 커플의 해체 또는 해체를 꾸미도록 조장하는 네, 네, 이런 것은 참 역으로 보면 이제 개인 단위로 동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기본소득 네, 다시 네. 말해서 UBI의 장점이 오히려 거꾸로 잘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차이점을 확 보여주네요. 그렇죠. 확 보여줍니다. 예. 예. 그럼 아이유님, 그럼 칼 와이더키스트는 또 어떤 실험을 거론하고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실시되려고 하는 이제 Y 콤비네이터의 실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Y 콤비네이터 리서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 민간 벤처 캐피털 회사인 Y 콤비네이터에 속한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약자로 하면 이제 YCR이 되는데요. 그 YCR은 자동화 이슈에 의해서 매우 동기가 부여된 하이테크 기업가들에 의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YCR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소득이 또 주요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자체는 순수하게 민간 재원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대규모의 UBI 프로젝트에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계획은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오클랜드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2개의 주에서 이제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직 이제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달 한 $1,000 정도를 받게 되고요. 한 1,000명 이상을 이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은 총 가구 소득이 등록하기 전 해에 그들의 지역 공동체 내에서 중위소득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21세에서 40세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프로젝트 제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YCR은 진정한 형태의 UBI를 시험하는 셈이 됩니다. 소득 증가하고 연동이 안 되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가 미칠 효과에 관심을 두고 기업이 진행하는 실험 왠지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체도 기업이고요. 그렇죠. 실험 대상 뭔가 이렇게 마루타가 된 느낌도 뭔가 기업의 있고. 꼼꼼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아유님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실험을 살펴봤는데요. 네. 유럽의 경우는 핀란드 말고 또 어떤 나라 실험이 있나요? 네,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는 조금 독특한데요. 네덜란드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사회부조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뭐 신뢰 실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이더키스트가 보기에는 네덜란드의 실험이 이제 뭐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에 굉장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네덜란드 실험의 동기는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일부 복지급여 수급을 유지하도록 허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그들이 만약 일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남아있는데 실패하면은 가혹한 제재 조치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덜란드인데요. 그래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자체가 그렇죠. 자꾸 노동을 유도하고 네, 노동하지 네.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 등이 따르는 게 보통 적용되는 시장 정책이니까요. 네, 예. 그게 이제 노동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는 그나마 그런 네. 제재라든지 네. 엄격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았죠. 그래서 뭐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렇죠. 뭐 교육 훈련 이런 교육이라든가. 쪽이 방점 지켰다면 뭐 우리가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비판할 때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제재나 엄격성, 조건성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와이더키스트가 보기에는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이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고용주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 중에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우리가 이제 비용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용 대비 그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이 비용 효과성 면에서 성적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실험은
UBI 방향으로의 어떤 좀 진일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에서 얘기하는 표명된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UBI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진짜. 네. 근데 뭐 사실 가이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긴 한데요. 이것은 뭐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네덜란드의 실험은 때때로 신뢰 실험이라고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신뢰 실험. 네, 네네. 이것이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제도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은 네. 반대로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과 네.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존 제도는 우리가 케이스 워커, 그 사례별 사회복지사 이렇게 뭐 옮길 수가 있겠는데요. 사례별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그렇고 복지 수급자들에게도 그렇고 현재의 제도는 되게 가혹한 제재 조치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례별 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책임을 하게 되고 수급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당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들 이 양측 모두에게 불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실험은 그렇지 않고 이제 신뢰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좀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와이더키스트 입장에서는 UBI 방향으로의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실험인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와닿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면 사회복지사는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서 되도록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떨구는.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떨구는 역할들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신청할 때부터의 관계가 신뢰가 신뢰를 무너져 있죠. 생각하기에는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야,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실험 장소들을 좀 한번 열거해 주시죠.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튼시 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향 포럼에서도 이것을 소개하는 그렇군요. 하기 위해서 이제 예. 오시기도 했는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튼시는 대략 18개월 동안 매달 $500를 받는 참가자 규모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UBI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서 민간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콤비네이터와 같이 스톡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 제공자들 역시 대개는 하이테크 산업에 관계가 되고 네네. 자동화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런 곳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엄격한 형태의 실험보다는 우리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운동의 형태, 뭐 데몬스트레이션의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서의 그 Y 콤비네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우리나라의 뭐 수가 대전의 있겠습니다. 띄어쓰기 이런 사례 이런 실험하고 좀 약간 비슷한가요? 대전의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권 당첨을 통해서 뭐 네네.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죠. 하는다는 점에선 여기선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일단 인원수의 차이는 크게 인원수도 나긴 하네요. 그렇고 네. 복권 당첨을 통한 거긴 하지만 어떤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규모의 UBI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해 왔죠. 그렇죠. 많이 환호해 왔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예술협회, 그 RSA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계획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다비드 카사사스 교수 얘기가 나왔지만 그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그 캐나다의 1970년대 실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민컴 실험에 이제 경의를 표하면서 이름을 이제 대문자 B를 붙여서 비민컴. 바르셀로나 민컴이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불리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는 UBI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최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소규모 UBI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레키비타스,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에이트와 같은 소규모 자선 단체들이 얼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UBI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 몇 명은 이제 8주에 걸쳐서 약 20명에게,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231, 아동에게는 $77의 UBI를 지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액수의 돈을 모금해 왔는데요. 이 영화 제작자들은 수급자들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조금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는 장편 영화 아니면 텔레비전 시리즈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영화 제작자들이 돈도 모으고 네. 촬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네,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역시 브라질이야 이건. 네. 네.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부트스트랩스고 이번 부트스트랩스. 핀란드 대회에서 이제 아마 그것을 약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도 트레일러 같은 게 나오겠네요. 좀. 아마 네. 예, 기대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요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지금 베이직컴 뉴스에 속속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거기 올렸 한국은 일단 와이더키스트는 뭐 프랑스나 한국이나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서도 UBI 실험 소문이 나긴 하지만 자기는 잘 모르겠다. 뭐 그래요? 이 친구가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지. 네. 근데 이번에 핀란드 가시면은 와이더키스트 보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좀 한국에 관한 정보도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음 좀 전해주시면 보고서에는 좋을 것 이제 같아요. 한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지난번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그 네. 대전 띄어쓰기 프로젝트 팀에서 그 소개하는 발표도 뭐 하기도 했었는데 와이더키스트가 이 한국 네트워크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2016년에 약간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약간 복권 당첨 형태의 네. 실험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의 뭐 마인그룬타인 콤멘 그렇구나. 이런 얘기도 없는 걸로 그럴 수도 있고 봐서는 규모 자체가 또 원체 또 이게 사례로 내놓기에는 맞아요. 너무 적죠. 너무 적어서 좀 네. 약간 저도 약간 민망한 이게 세계에 내놓긴 좀 약간 민망한 수준이 아닌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재용 같은 그런 기본소득 지지자가 이게 네. 기업 아닙니까? 좀 돈을 퍽 해갖고 아주 조금씩 몇 말만 하고 있죠. 자식이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해주세요. 네. 나중에 산세마을 네. 실험이 잘 되면 그러니까요. 우리 오란다 많이 샀잖아요. 아 진짜. 아주 과자도 많이 사서 지원하고 그 있습니다. 진행 과정들은 저희가 네. 방송을 통해서 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칼 와이더키스트의 글을 살펴봤는데요. 네. 다른 실험 보고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글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유님. 네, 그 이탈리아에서 오성 운동이 기본 소득을 제한한 것처럼 아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국내 문헌에서도 그렇게 서술된 네. 것들이 이제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기본 소득이 제한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네? 산드로 고베티의 어허. 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아니 우리 이탈리아 오성 운동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알고 네네, 그 있는데요. 유명 그 희극인이자 네. 블로거인 그 베페 그릴로가 2009년도 10월에 창당한 그 신생 정당이죠. 네. 뭐 기존의 그 유럽의 그 좌파 우파의 틀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정당인데 이민을 반대하잖아요, 걔네들이. 특히 유럽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우파, 네. 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민 소득을 주장하고 이게 이제 기본 소득 같은 건데 네. 녹색 정치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좌포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하. 그래서 오송 운동이 대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기존의 좌우파 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6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로마 시장, 튜린 시장 이 두 군데 시장을 당선시켜서 이게 엄청나는 거 난리 났었죠. 예. 로마 시장 우리나라 서울시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2018년 올해 이제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이 다 선거가 있었는데 네. 630석 하원에서 222석을 획득해서 1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5석을 얻은 북부동맹. 네. 이 북부동맹은 구구정당입니다. 예. 어. 북부를 분리 독립하자는 이제 우파 정당인데 네. 요 둘이 연립을 해서 이것도 또 좌파하고 연립이 실패하고 우파하고 연립이 됐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소득의 일종인 시민소득을 지지해서 기본소득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요. 3월에 총선에 승리하자마자 막 신문에 난 게
남부 지역에서 엄청난 표를 얻었죠. 남부 지역이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아하. 이탈리아는 북부는 잘 살고 남부는 못 살고 네, 북부는 격차가, 북부는 공업지대고 남부는 농업지대고. 네, 그래서 네. 마피아들이 전부 시칠리아 섬, 그 남부의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심해서 이 오송운동이 3월에 승리하자마자 이제 남부 지역 지지자들이 막 사무실에 막 달려가갖고 빨리 기본소득 달라 이거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기본소득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소식인 것 저도요. 같은데. 지금 예. 이게 보도까지 나왔고 예. 그런데 오송운동 기본소득을 제한한 적이 없다니 예. 이게 좀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네네. 우리도 그러면 가짜 뉴스를 들은 건가?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오송운동은 시민소득 그 시티즌스 인컴을 제안해 왔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오송운동의 첫 번째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들 중 정부 계약에 포함이 된 내용이죠. 네. 그런데 시민소득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사회운동들과 불안정 노동자들에 의해서 90년대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네네. 그리고 기본소득을 의미해 왔는데요. 오성운동은 이 용어의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제 내용은 빈곤층을 목표 대상 집단으로 삼는 노동 조건부 최소소득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부 이것도 최소소득제대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고 기본소득 있네.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없네요. 그러면 예. 그냥 네. 복지정책 정도.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최근에 이미 채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적 차원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탈리아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제도 경험이 없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들 중 하나라는 그렇죠. 게 문제인 것이죠. 네. 여기도 불평등 엄청 심하죠. 심하죠. 네. 그래서 유럽의 여러 기관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정책 도입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 그 빈곤층을 위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 정책은 이전에 젠틸로니 정부 이제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인데요. 우파 정부죠. 예. 네, 이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통합을 위한 최소소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것은 빈곤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고요. 보통 최소소득 이러면 대부분 다 빈곤 가정을 위한 것들이죠, 보통.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상으로는 그렇게 그렇겠죠.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매우 조건적이고 전체 가족이 그 제한된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무 조치들을 네, 이거 해, 그럼 이걸 해야 되는 되는군요. 것이죠. 예. 네, 그것과 그 1인당 월 평균 한 130유로의 복지급여 이거를 이제 결합시킨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인당 평균 월 130유로라고 너무 하면은 적다. 한 17만 원 정도밖에 안 여기가 되는 좀 건데. 브라질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데. 네. 이야. 어디 이래가지고 뭐 피자라도 사 먹겠어. 야, 파스타도 진짜. 먹겠는데. 근데 이제 가족에게 우리나라 생계 규모보다 작네. 네. 예. 네, 가족에게 지급되니까 그것을 1인당으로 하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생계 규모가 될 좀 비슷할 수도 수가 있겠네요. 비슷한 거죠. 한 비슷하네요. 4명 정도면. 예, 3명 정도면 사이에 비슷하네요. 세면.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아주 적은 액수이긴 하죠. 그래서 재원을 다 더하더라도 한 18억 유로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아주 것입니다. 적게 쓰는 그런 복지 정책이군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 중에서 또 그 대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지 일부만을 커버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성운동의 제안은 이 제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액수만 대략 1인당 월 780유로,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로 증가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액수는 꽤 많이 액수가, 드네요. 예. 꽤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노동 의무를 강제한다든가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노동 연계 복지 정책 아닙니까? 네. 또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네네. 우리가 이제 아유님하고 같이 다뤘던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디트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한 문제가 많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기본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는 네. 관계는 없지만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현금 이전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는 좀 획기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조건부 현금이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루이지 디 마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부총리 겸 노동산업부 장관이고요. 오성운동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시민소득은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대로 옮기자면 이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카우치
그냥 카우치 긴 의자에 그렇죠. 그냥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일이라도 수용하도록 요청될 것이며 국가로부터 주당 야. 최소 8시간을 일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이런 야, 식으로 얘기를 아무것도 합니다. 하지 않을 때 의자에 누워 있지 않는다가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생각이잖아. 그냥 돈을 그러네요. 주는 거는 이건 나태를 유발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건부 지원 정책에 대한 그 매우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뭐 그러네.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에 근거를 하고 네, 있는 전통적인 것이죠. 믿음이죠. 예, 그래서 확고한 노동윤리 그리고 이제 뭐 정책으로 표현하자면 워크페어에 토대한 믿음은 사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와는 매우 동떨어진 가치관 것이죠.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노동에 대한 가벼운 조건을 제공하는 제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노동이 최소소득 수급자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제한이 그 의회에 있는 위원회들에 회부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것이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아. 없다고 합니다. 강한 노동 어떤 요청이 같이 부과되는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예. 또 약한 것들이 이제 논의는 이제 의회 내에선 된 적이 없고 그냥 위원회 내에서 이제 회부되기만 했다라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그래서 오성 운동은 이러한 조건부 최소소득을 위한 입법 제안을 해왔고, 하지만 실제적인 의회 토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입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 잘못 알고 지네들이 있었네요. 야당일 때만 막 떠들다가 이게 여당 되고 나서 진흥을 안 하는 이 친구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보는 듯하네요. 네. 야,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아니, 초기에는 발의된 안건들은 굉장히 많지만 네.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네, 모든 그런 어떤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획기적인 법안들은 네, 예. 비슷하네요. 저는 오성운동은 기본소득 지지정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실망감이 뭐 드네요. 카우치에서 누워 잔다고 미루기. 네네네. 친구들이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2013년에 보장 최소소득의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의회 토론에 붙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 법안은 170개가 넘는 단체들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6개월간의 이제 그 사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0개의 대중 이니셔티브들과 5만 명이 넘게 참여했죠. 그래서 서명들이 그만큼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은 사실은 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정치 행동이 보장소득 뭐 아니면은 소득에 대한 권리 뭐 그리고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을 이제 더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찬희 쌤이 언급하셨다시피 실제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즉각적인 보장소득을 요구하면서 기관 사무실들 앞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뭐 거리도 장악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그 뭐 자율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어떤 역사가 강하죠. 있지, 예, 네. 역사와 전통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의 원래 사실 고향이기도 하고 이탈리아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불안정 노동자 관련된 개념도 프레카리아트 개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됐고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 센터 앞에서 줄을 서서 당장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장 소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죠? 나우. 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도 적지 않다. 뭐 non una di meno 뭐 이렇게 정확한 발음일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의 그 페미니즘 운동가 같은 이제 단체 이름인가요? 네네 하나도 적지 않다. 하나도 적지 않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 좀 전혀 안 적다는 뜻인가? 하나도 적지 않다. 이탈리아어를 잘 몰라갖고. 예. 한 사람이라도 적지 않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뭐 뭘 충분치 않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뭔 얘기인지 개별성이나 모르겠네.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고 네네. 이거 좀 찾아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들은 그 자결권 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셀프 디터미네이션 인컴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 자결권 소득은 무조건적 기본 소득과 유사한 것이라고 알려져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있군요. 네.
이거 진짜 이 자결권 소득, 네. 그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소득 아니에요? 셀프 자결권, 디터미네이션. 그렇죠. 자기의 결정권이다. 자기 이거잖아요. 자기 결정하는. 제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교육할 때. 네. 네, 이게 그렇구나. 이제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뭐 이름 예. 좋습니다. 예. 이 아이디어 안에 이게 자기 결정권을 넣는다는 우리도 게. 좀 써먹으면 좋을 이름 같네요. 네네. 자기 결정 소득.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 페미니즘 운동이 기본소득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런 네, 이렇게 그렇게 봐도 볼수 될 것 있네요. 같은데 네네. 네. 예, 우리나라 페미니즘 운동도 음. 이게 기본소득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 이제 우리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예, 딱 한 개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음. 기사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언급해 주신다면. 네, 그 아까 전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다뤘는데요. 그 아무래도 국가 단위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험이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듯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 내에서의 다양한 저항이나 반대를 지적한 오. 해리 컬슨의 최근 기사를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제목은 올리칸가스 reveals the resistance to UBI. 올리칸각스가 UBI에 대한 저항을 폭로한다. 그렇지네요. 네. 올리칸각스 올해 또 한국에 왔다 갔죠. 그래요? 핀란드 UBI 실험의 이제 핵심 기획자인데 네. 네. 그가 직접 그 실험에 대한 저항을 폭로했다라는 제목이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내용이 어때요? 네, 칸가스는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비록 한 사람이 받는 그 기여금 액수가 낮긴 하지만 그것은 영구적이고 확실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칸가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목표는 조사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어질 때, 아하. 그러니까 뭐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다양한 면담을 것들이 한다든가 있죠. 뭐, 예. 네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음흠. 이것이 이제 실험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시간은 일자리들을 찾기 위해서 지출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활동들을 위해 지출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이 칸가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질문이었던 이거 거죠. 너무 재밌다. 네. 우리 선별적 복지에서 자기 가난을 막 이렇게 증명하려면 네.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죠. 나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네. 영화의 3분의 1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하죠. 할애해야 시간에 되고. 와서 네. 사인 받으러 다니고 맨날. 네, 그래서 올리칸가스는 UBI 실험을 시행하는 과정과 그것에 딸린 도전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핀란드 인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은 UBI는 핀란드를 단지 복지 사기꾼들과 난민들을 위한 핫스팟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적나라한 반대네요. 제가 사실 예. 복지 사기꾼이다라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교육 갔다가 네. 아하. 핀란드인당의 한국판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이. 예.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예. 다 그런 거 아. 아니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UBI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는 이데올로기 전선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좌파 우파의 전형적인 정치 집단들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좌파에서도 비판자들이 있고 우파에도 비판자들이 있다. UBI 지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자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거. 네. 네, 그래서 이 UBI 프로젝트를 실험 프로젝트를 가장 단호하게 비판하는 자들의 논조는 UBI는 단순히 무상의 국가 지원금을 나눠주는 도구 역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고 노동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이런 철학적 이런 관점들은 아예 그냥 일하고 싶은 얘기하자면- 열망을 없앤드네요. 야. 일하기 싫은데 진짜 열망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칸가스는 그 이 조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UBI 실험에 대해서 그리고 UBI에 대해서 회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해명하고 사람들이 그들이 무조건적인 보장 소득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뭐 오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네요. 예. 네, 정말 해도 그끝이 없을 것 예. 같아요. 좀 왜,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조사하신 거예요, 도대체? 성실성. 예. 예, 그 예. 성실성 덕분에 저희가 최근의 내용까지 자료들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의아한 것은 어떤 사회정책을 실시할 때 과연 이렇게 많이 실험을 미리 해본 적이 과연 네네. 있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왜 기본소득 이렇게 유독 실험이 많을까? 왜 이렇게 설득 과정이 많아야 되고 지난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일부에서 그 다비드 카사사스하고 했던 거 6월 22일 워크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가서 듣는데 다비드 카사사스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독재는 실험해보고 했냐. 그러니까 그냥 한 거죠. 신자유주의는 실험해보고 했냐. 음. 보통 선거는 실험해보고 했냐. 근데 왜 기본소득은 자꾸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카사사스의 말의 의미는 네. 실험이란 건 너무나 한계와 제약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독재 보통선거처럼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실험하고 그러느냐. 실험에 대한 회의를 표현한 거죠. 마도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아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 기본소득은 유독 실험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 실험이 많은 것도 네. 불만이지만 네. 그러니까 연구도 지금 계속 연구를 막 거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교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런 거죠? 네, 도대체 왜 그런 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제가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 바람직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과 현실적인 증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통념, 고정관념, 기존의 해법, 사고방식과 좀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하는 노동중심적 세계관. 일하지 않는 그렇죠. 자는 뭐 네. 먹지도 먹지도 말라라든지 말라. 공짜 점심은 없다라든지 뭐 영어로는 뭐 something for nothing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뭐 주냐, 뭐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들, 뭐 정당하지 않다, 이게 뭐 호혜성, 상호성에도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이제 뭐 노동과 복지는 이게 긴밀히 연계돼야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복지 수급에는 조건이 뭐 조건성이 뒤따라야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강고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유토피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고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 네. 그거 좀 마음에 와닿는다. 네, 예.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증거 기반 접근법 얘기도 나왔고 무작위 통제 실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상의 이런 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나 사회정책 분야에서 증거 기반 접근법, 뭐 무작위 통제 실험, 사회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제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과신이 있습니다. 그 가이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과신하는 사람들을 무작위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제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소규모의 잘 짜여진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믿음, 네네. 때로는 지나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번역돼 온 그 안효상 부소장님이 번역하신 책에서 이렇게 그 책 참 좋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무작위 통제 실험의 어떤 성과나 한계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계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의상 현금 이전을 무작위로 할당하는 것은 보편적 수당의 전 사회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작위 통제 실험은 학교 출석의 개선과 같은 간단한 가정은 검증할 수 있지만 자유나 사회 정의의 증진과 같은 추상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거나 과학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선별성, 타깃팅, 조건성 등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을 다룰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뭐 독재나 신자유주의나 보통선거나 이런 것들의 효과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실험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리 실험해 봤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다양한 추상적인 검증할 수 과정이나 없죠. 네. 전 사회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는 그렇죠. 없다라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은 왜 꼭 다른 정책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아이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실험들이 그럼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음. 미칠지 궁금해요. 어떨까요, 아이유님? 지난 5월 15일에 랩 2050이라고 하는 네. 데에서 이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연구실 할 때 그랬대요? 여시제가 지금 좀 변화된 거죠. 네, 랩 2050. 아, 네, 예, 예. 이제 뭐 이원재 선생님께서 네, 이원재 뭐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아. 예, 거기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이제 그 태도 이런 이제 온도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에 국한하자면 그것이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비록 필수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지 세력을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저는 있고, 후자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오히려 네. 현실 정책으로의 실현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문지기 노릇에 불과한 아하, 것이 그럴 수도 아니냐 있죠. 이렇게 네. 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다.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됐군요. 네. 네, 세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좀 의외다. 네. 이렇게도 그렇죠. 예, 입장을 가질 당장 수 해야 있다는 되는데 게. 카사사스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네. 네, 그 김주원 공동운영위원장님이 녹색당, 예.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아, 이제 네.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케이트 맥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소득 실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가진 5가지 한계들을 짚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지급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저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평생 주는 게 아니니까. 예. 네. 잠깐 주고 마는 거니까 좀 행동 양식이 큰 변화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 3년의 실험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들에 관한 더 천천히 누적되는 효과들을 관찰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2, 3년 금방 지나가죠. 그렇죠. 금방 지나가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렇죠.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기본소득이 노동을 향한 사회적 태도들에 미치는 영향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의 실험을 통해서는 이것을 식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실시된 기본소득이 이제 노동윤리의 새로운 규범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의 실험을 통해서는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한계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인구의 일부 하위 집단에 국한된 실험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게 많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스위스 기본소득 그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만약 당신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사진 크게 만들어서 있었죠. 있었죠. 광장에. 그런데 이제 맥팔랜드가 볼 때는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은 만약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이제 그러네. 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질문을 있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은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른 효과를 그렇죠.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험들은 통제 집단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실험 조사를 효과적으로 가로막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실험 집단하고 비교할 대상이 그러니까요. 통제 집단이 다 필요하니까요. 주고 나서 실험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실험이 아니죠. 그냥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도 이제 설계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실험도 포화 장소의 활용을 포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는 네, 않는다라는 그런 실험 것입니다.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포화 장소에 기초하지 않은 실험들은 사회적 승수 효과를 포착하는 데는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승수 효과라고 한다면 어떠한 속성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동료들이 다른 개인에게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이걸 나타내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군요. 네, 뭐 그냥 원래 경제학 용어죠. 승수 효과. 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매체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것을 네, 따라하는 네. 사람들이 생기고 뭐 그런 네. 예. 정우성 생각난다. 포화 장소들을 가진 실험들조차 기본소득의 잠재적인 효과들 전부에 관한 그러니까 지역 규모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어떤 네. 노동 관련 태도들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들에 관한 평가를 허용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순기여자들을 배제한다라는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얘기죠. 예,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참여 결과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된다는 그렇죠. 실험은 것이죠. 항상 더 늘어나게 돼 있죠. 플러스가.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네. 고자산가들은 실험에 포함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죠.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려면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또 도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 실험 면에서. 실험을 할 때 네가 더 내고 너 마이너스 되는 실험에 참가하는 거 어떻게 강제를 해?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 근데 실제 기본소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거의 틀림없이 일부 개인들을 순부담자로 만드는 재원 조달 기제와 나란히 도입되게 그렇죠.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대 추구라든지 뭐 네. 이권이라든지 뭐 사기, 연줄, 권력 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자가 그런 형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사회가 있다고 본다면은 네. 만약에 이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막는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이랬을 사람들이 네.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이제 뭐 지대 추구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는 살아가니까. 모습을 네.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이 특히나 이제 뭐 소득세라든지 자산세라든지 공유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형태의 사회에서는 추잡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맞는 경력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래, 포착할 해볼 수 수 없을 것 없다라는 같아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네. 그러네요. 그리고 순기여자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실험 참가자들이 저소득 인구 집단들로 제한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핀란드 실험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실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나라 볼수 실험들도 있겠습니다.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추첨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예. 추천 말고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만약에 포함되니까 뭐 뭔가 경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거리도 좋고. 네, 뭐 그런 또 선망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게 되면은 기본소득이 이제 공적 급여의 수급 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멸적인 표현이죠. 자발적인 급여 탄핵이와 연관된 낙인을 긁어내기. 예, 줄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복지 개혁 얘기하면서 클린턴 정부 때 복지 여왕 이런 수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네. 특히 이제 한부모의 뭐 흑인 여성이 뭐 이제 복지급여를 받는데 뭐 캐딜락을 몰고 다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비판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그 수급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수치심을 부여하고 뭐 부정수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선망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은 이런 기본소득 실험이 기존의 어떤 낙인이나 수치심을 없애는 데 줄일 도움이 수 되지. 있는데 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실험 참가자들이 저소득 인구 집단들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낙인이 강화되겠죠. 오히려 예. 예, 기존의 어떤 예.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나 수치심 그런 기존의 태도들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쟤네들은 것 맨날 아니냐. 저렇게 타먹는 애들이야. 아니 그런 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걔네들 또 타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낙인을 맞아요. 강화하는 데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급여를 받았을 네. 때 급여 사용처에 대한 윤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볼 거라서. 예. 그런데 사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존의 어떤 복지 수급자에 대한 수치심이나 낙인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있지만 네.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저소득 인구 집단들로 제한되니까 오히려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가 될 수 네,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
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5번째는 뭘까요? 네, 다섯 선 번째는 마음이 급해요. 제가 5번째 실험.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 네. 네, 참가자들은 이미 노동 문화에 익숙한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다세대 효과 얘기가 잠시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이미 현재 사회 그리고 이제 노동과 소비를 중시하는 기풍에 이미 성공적으로 동화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18세 이상이니까 보통. 네,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문화적 효과들 중 일부는 더 젊은 세대들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생길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도 그 세대별로 보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찬성이나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것을 전 세계적인 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청년으로 갈수록 더 더 지지하죠. 지지하는 조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확실히 그 태도, 그러네. 노동 관련 태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는 이것들을 포착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장학금 받고 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을 네네. 쫙 갖고 성장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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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거.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기본소득 계속 받아왔다면 이건 당연한 정책으로 네. 아주 보편적 정책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실험을 못하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소득 실험이 과연 기본소득 운동과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계속 이제 논란과 논쟁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까 아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지 세력을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기본소득의 실현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문지기 노릇을 할 문지기. 것인지 문지기. 예, 뭐 저희는 물론이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숙제를 남겨두면서 기본소득 학술행사와 기본소득 실험 소식을 초점으로 이렇다 10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